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2021년도 6월 5일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총평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쉰 목소리를 좀 낼 것 같은데 발음은 좀 정확하게 할 테니까 목소리가 좀 거슬리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지방세법 시험 본 사람들 어려웠습니까? 뭐 당연히 어려웠어야죠. 지금 제가 공무원 강의를 지금 뭐 국세지방세 한 17년, 18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세 시험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뭐 가차없이 2020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 7급 통틀어 가지고서는 제일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세법은 뭐 어떤 연도가 제일 어려웠냐라고 물어보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연도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시험 2021년도 6월 5일 오늘 우리가 시험 봤었던 이 시험이 역대 최강 난이도였다. 지방세법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었는데요.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지방세법 그동안 수준을 생각했더라면 상당히 많이 조금 힘들었었던 이제 그런 시험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농담 삼아 오늘 시험 본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 한 말이 2020년도 국가직 출제하셨던 그분이 이쪽에 좀 왕림하신 게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시험이 힘들면 시험이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페어 게임이니까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지방세법을 응시한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힘들었을 것이고 올해까지는 어쨌건 선택 과목이니까 조정 점수가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또 굉장히 두둑한 조정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위안을 삼으면서 자, 오늘 시험 내용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범위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7문제 나왔어요. 지방세 기본법. 그리고 지방세 징수법에서 한 문항.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신문항 나오고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2문제 나왔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세무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요거거든 요것과 요것에 근거한 내용들을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주된 업무인데 왜 이게 한 문제가 나오고 이게 2문제가 나오냐는 거야 내 말은.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같은 경우는 개별 감면 규정이 100가지가 있어요. 100개 조문의 개별 감면 규정을 왜 내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에서는 총칙에서 지특법 총칙에서 한 문제 나오고 개별 감면 규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어쨌건 뭐 우리는 개별 감면 규정은 준비하지 말자고요. 그 100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몇 년에 한 번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다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지특법 개별 감면 규정 나오는 것은 이것을 맞힌 친구들이 이상한 거야. 때려 맞췄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맞췄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그 준비보다 다른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투입이고 일단 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총칙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은 그 부분도 어렵게 나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이따가 수업 들어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좀 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일단 충분히 어려웠었고요.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8개에서 9개 나오는 것은 타당한데 지방세법이 10문항 나왔단 말이죠. 지방세법 10문항 세목별로 나왔어요. 지방세 세목 11가지 세목이죠. 11가지 세목에서 주민세만 안 나오고 나머지 10가지 세목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10가지 세목들이 한 문제씩 나온 거예요. 한 문제씩. 말이 되냐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랑 레저세랑 지방소비세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는 제 교재 페이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40페이지야. 레저세는 3페이지야. 지방소비세는 5페이지예요. 기본서가 문제없는 기본서가. 그럼 문제없는 기본서가 3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거기서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근데 취득세는 40페이지야. 거기다가 됐다 난이도도 어렵고요. 문제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고 테마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지방세 세수입에서 가장 어떤 지자체든 간에 가장 큰 세수입을 차지하는 데고 지방세에서 가장 불복이 많은 세목이며
지방세 그러면 취득세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대표적인 세목인데 그 많은 양들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3페이지짜리 레이저세랑 똑같은 문항수가 나온다라는 게 난 이게 참 출제자들이 별로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그 준비를 하고 공부한 부분이 의미 있고 타당성 있는 변별력을 가져야 될 텐데 아유 난 모르겠어 나 그냥 이렇게 낼래 생각이 없는 거라는 거지. 왜? 취득세는 실무 가서도 엄청나게 중요한科目이에요.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도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거의 지방세가 개정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개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출제 빈도 비율 자체를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하고 같은 빈도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참 타당하지 않은 이제 그런 시험이어서 취득세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좀 허탈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취득세는 최소한 서너 문제는 나와야 그래야지 전체적인 지방세법이라는 내용상 볼륨에 적합한 그러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런 문제는 제가 수험생을 시작하고 나서 세무사를 붙고 나서 여러분들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 역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식의 문제야.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라 그러면은 뭐 나머지는 몰라도 이거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옳은 걸 고르라 문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두세 줄 이상 되는 그런 지문에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세 개를 고르고 요게 안 틀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걸 고르는 것보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데 통상적으로는 그 옳은 거 고르는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뭐 한 많아야 두세 문제지 어떨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보통 한두 문제 나오거나 많이 나와봤자 세 문제인데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7문제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야 그때 역대급으로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방세법 시험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1문제 나왔습니다. 11문제. 틀린 거 고르는 게 9문제 나오고 옳은 거 고르시오가 11문제 나왔어요. 나는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11문제 나온 것은 진짜 처음 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세법이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할 만한 과목인 것이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였는데 오늘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던 이제 그런 시험이 될 것이고 개별 지문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 높은 난이도라는 것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지엽적인 진짜 이런 걸 도대체 왜 내냐라는 출제위원회 어떤 출제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실망스러운 이제 그런 기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우리 공직자를 뽑는 시험이라 그러면 적어도 해당 규정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난이도를 잡더라도 잡아야지. 아니면 사례형으로 좀 문제를 내가지고 니네가 알고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가 높은 상태냐 낮은 상태냐라는 변별력을 줘야 될 텐데 이건 뭐 지엽적인 구성 너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막 이런 느낌으로 출제를 하니까 굉장히 참 공직자를 선발하는 그러한 법률 규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이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다 할지라도 준비를 해서도 안 될 그런 범위의 것들이 몇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은 우리가 시험을 100점 맞으면 참 좋겠지만은 100점 맞아야 붙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90점 맞을 수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90점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시험에서는 80점, 75점을 맞더라도 작년 기준 90점 맞은 것과 똑같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국가직 9급이 역대 제일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 결과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출제위원들한테 통보가 간 거야. 2021년도는 조금 쉽게 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통보가 나올 때 어떤 통보가 들어왔냐면 2020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 꽈락률이 역대 제일 높았었고요.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60점이 안 됐대요. 합격자 평균이 60점 안 되는 게 무슨 공무원 시험이냐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 요구가 좀 들어와서 출제위원들이 올해 2021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이것도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제 뭐 조정 반영하지 않고 합격자 평균이 한 60점 안팎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고 와가지고서는 많이 틀렸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도 다 어려웠을 테니까 그런 부분 좀 마음 가라앉히고, 그리고 와서 채점 충실하게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맞출 수 있었고 어떤 부분들을 틀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보면서 강평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제가 강의했던 동안 가장 어려웠던 지방세법 기출문제였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2번에 요 공동주택 공유물은 제외한다 요 말 빼고는 나머지는 국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법인이 합병을 해가지고 피합병 법인은 소멸되고 합병 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게 되는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피합병 법인의 지방세 징수금을 어떻게 납세 의무 승계하잖아요. 승계하는데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자, 역시 뭐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공유물 공동사업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지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공유자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짓는 거죠. 같이 소유하고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하지만 같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파트 뭐 호수별로 지금 위아래 지금 누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하거나 개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납세의무 지지 않는다 그랬죠. 요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유물 포함 그럼 틀리고, 공동주택 공유물은 제외한다, 요게 맞는 지문이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맞는 지문이고. 자,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참 한국말 어려워요. 법인이 해산하는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남은 재산을 분배해버렸어. 누가? 청산인이 그랬겠죠. 뭐 해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납 처분 집행하더라도 이 법인한테 징수할 금액이 모자르대요. 보충성. 그러면 청산인은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 아니면 자기가 분배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져? 자기가 분배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거죠. 우리 납세 의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한도 없이 전부 다 책임지는 애는 2명이에요.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 무한 책임 사원이 지는 2차 납세 의무, 그죠? 따라서 청산인은 분배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2차 납세 의무 지는데, 얜 또 전부 진다 그랬고 연대 납세 의무 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2차 납세 의무며 분배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 사업 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뭐 저희는 이런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란 말이 보자마자 드는데, 만약에 세법을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개념 위주로 공부하지 않고 말장난 위주로 그냥 암기 위주로 단어 위주로 이렇게 그림 찍듯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상당히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세법은 절대로 암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암기를 하게 되면 내가 암기한 것과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때 그 다르게 표현한 것들을 잘 찾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그럼 당연히 말이 달라지게 되면, 그럼 그 이해를 내가 이해한 것과 달라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시점에 사업에 양도 양수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하던 사업을 요 시점에 을에게 이렇게 포괄 양도 양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이 사업 양수인으로서 2차 납세금을 져야 되는데, 갑의 납세 의무 중, 갑의 지방세 중 어떤 지방세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업 양도 양수하는 그 시점 이전에 확정된 지방세여야, 내가 지방자치단체 가가지고 요놈한테 지금 세금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금액을 고려해가지고 사업 양도 양수 그 금액에 고려를 해가지고 차감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지더라도 얼마인지 알고 지어야죠. 그런데 사업 양도 양수일 이후에, 요 이후에 확정된 갑의 지방세를 을이 책임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업 양도양수일 이후에 확정됐다는 얘기는 얘네들끼리 사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그 금액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을 을이 어떻게 책임져? 그렇기 때문에 사업 양수인의 이차납세 의무는 확정된 지방세에 대해서만 이차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확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얘네들이 돈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그때까지 확정이 돼야지, 그 이후에 확정됐다는 얘기는 이때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얘가 책임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논리지. 그러니까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됐다 그러면 양도양수 시점에는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자마자 틀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정한 단어 위주라든지 요약된 말 가지고 외우면은 이 당연한 표현이 눈에 안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뭐 정확한 옳은 지문은 2번이고 나머지는 그런 이유에서 틀리게 된 그런 문제인데, 이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옳은 문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아, 답답하죠. 이런 문제들은 저 해설 총평 달기도 힘들어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는 그게 왜 틀렸는지 해설 한 줄 쓰면 되는데, 옳은 거 고르는 문제는 3개가 왜 틀렸는지를 3개씩 써야 되니까 아유, 그 해설 총평 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전 바보예요. 해설 총평을 다는데 나는 내가 일일이 다 쳤거든. 다 이제 카페에다 다 올려놨는데, 근데 사이버 국가고시에서 이거 답안지 올려주더라고. 올려주는 것도 내가 알긴 알았어요. 근데 올려주는 건 알긴 알았는데 얘들이 과거에는 PDF로 올려가지고 내가 복사를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거 하더라도 다 손으로 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사진 찍어 보내준 걸 가지고서는 먼저 그 올라오기 전에 먼저 막 내가 치고 냈어가지고서는 막 치고 있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내 손가락 봐 이게 빨리 치게 생겼어. 그런데 야, 이제는 복사도 되게끔 그냥 한글 파일로 아예 그냥 수정 복사 다 가능하게 그렇게 올려놨더라고. 아, 내 헛된 노력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타이핑이 느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열심히 쳐가지고 올려놓은 거니까 제 카페하고 이제 뭐 홈페이지 등에 가서 그 해설 총평 낸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 오늘 우리가 시험 보고 나가지고 오늘 PPT를 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빨리 만드느라고 예쁜 PPT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만 PPT를 구성을 해가지고 문제만 조금 작은 글씨로 읽어 나갈 테니까 집중해가지고 좀 잘 봐주시고. 자, 2번 문제. 이것도 뭐 조악하기 짝이 없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난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출제자들한테 네가 도대체 묻고 싶은 게 뭐냐. 자, 역시 뭐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자, 1번 좋아요. 이거 맨날 강조한 거 아니야. 연대납세 의무자는 여러 명이니까 연대납세 의무자들한테 서류를 송달할 때 한 놈한테 하면 되느냐 여러 명한테 다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고지나 독촉 같은 돈 달라는 서류는 모두에게 다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서류는 대표자에게 하면 되고, 대표자가 없으면 지방세 징수가 가장 유리한 자에게 한 명한테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얘네들은 뭐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인데 뭐 지방세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한다. 그거 뭐 당연히 틀린 거죠. 이런 문제가 틀린 거 고르는 문제면 얼마나 해피하냐고. 그런데 이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의 서막이죠. 이제 하나 틀린 거야. 자,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자, 국세와 똑같은 내용인데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서류를 직접 교부해요. 그럼 내가 뭐 교부하고 나가지고선 받는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부해놓고 나서 또 교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다 기록도 안 해놓으면 이게 교부 송달이라는 것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라든지 내부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세무공무원들이 교부 송달할 때는 송달서라는 장부를 들고 가가지고서는 이 송달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받은 사람 수취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게 된단 말이죠. 서명은 이름이고 날인은 그날 받았다라는 날짜에다 도장 쓰는 거죠. 그런데 쥐한테 서류를 줬더니 지가 받았다라는 날인을 안 해, 서명도 안 하고. 뭐 세상에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왜 안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어쨌건 뭐 별의별 놈 다 있으니까 그런 놈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서류를 줬는데 지가 서명도 안 하고 날인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뭐 울고 사정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송달을 증명하는 송달서에다가 몇 월 며칠 어디서 그 뭐 송달 받을 자 본인 또는 누군가에게 그 교부하였으나 본인이 서류에 서명과 그런 날인을 거부하였음, 이라고 당연히 송달서에다가 기재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서류를 교부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겠다고 막 지랄 발광을 하고 버티면
그때는 유치 송달하는 거고, 지금 여기 경우는 서류를 교부했는데 수령인이 교부해놓고 교부받아놓고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랬다라고 송달서에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틀린 거 없는 맞는 지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소한 지문일 수 있으니까 이거 맞다라고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또 읽어봤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 사전 반대한 말이라는 표현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법에도 없는 말을. 사전에 반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반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정자송달 받을 자가 신청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신청서 제출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라서 얘는 틀린 겁니다. 자, 문제 지문은 얘예요. 서류를 송달받을 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에다 송달하는 것이 원칙인데,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에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자, 이 규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송달 장소 외의 장소를, 송달 장소가 아닌 장소를 만약에 송달받을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장소를 송달 장소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틀린 것은 요청이란 표현이 아니라 신고란 표현이야. 근데 뭐 요청이나 신고나 그 법적 용어긴 하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유사할 수 있잖아요. 지자체가 가지고서는 나는 지금 집으로 송달해 오고 있는데 내 사무실로 송달해 좀 오게 좀 해줘요 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요청이 곧 신고의 요구행위일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 용어를 틀렸다 그래가지고 틀리겠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출제자는요 원조문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그리고 영업소 중 한 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했을 때에는 그 장소를 송달 장소로 본다. 그러니까는 원조문에는 주소나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 장소에다가 송달을 해야 된다. 근데 주소나 영업소 중에서 한 곳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다라고 했는데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라고 했으니까 주소, 영업소 중에서 한 곳을 해야 되는데 주소,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라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난 이렇게 출제한 것도 참 웃기단 말이지. 이게 국어 시험입니까? IQ 테스트입니까? 기억력 시험입니까? 조문상에 일단 하자가 있어요. 왜 조문상에 하자가 있냐면 서류의 송달 장소는 일단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군데가 서류의 송달 장소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소였다고 쳐. 그런데 이 송달받을 자가 주소 말고도 이런 데들도 송달 장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대로 지정을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법률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시행령에 또 주소, 영업소 중 이 두 개만 또 제시가 됐어. 근데 시험 문제 출제자는 또 이 네 곳이 아닌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하면은 안 된다라는 취지 아니에요. 해볼까? 지자체에다가 내 집은 여기고 난 지금 여기서 거처하고 있는데 내 사무실은 영등포고 내 사업소는 대전인데 내가 갑자기 내 친구네 집에 머물게 돼가지고 내 친구네 집을 내가 한번 송달받을 장소로 지자체에다가 신고해 볼까? 이거 되나 안 되나? 된다니까. 지금 조문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친구네 집에서 잠시 머물 테니까 그쪽으로 송달해 달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친구네 집이 거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대전에 사무소가 있고 영등포에 사무소가 있는데 잠깐 과천에 임시사무소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걸로 보내달라 그러면 거기가 영업소가 되는 거예요. 사무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포괄적인 개념이지 이름을 딱딱딱딱딱 정해놔가지고 이거 외의 장소니까 틀려. 해볼까? 저거 외의 장소에다가 내가 한번 신고해볼까? 안 되나? 이 개념도 모르는 내용들을 말을 이 장소인데 왜라고 써가지고 틀리게 하는 이런 문제를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내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출제한 사람이 지극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실무를 해보지도 않고 실제 지자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말장난하는 사람이 무슨 이게 학자라고 출제를 하고 자빠졌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법률 조문이라는 것에 대한 입법 취지라든지 현실적 적용의 내용이 우리 세무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변별력 있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테스팅이 돼야지. 이게 무슨 문제야. 자, 어쨌건 뭐 이것은 뭐 당연한 걸로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면 뭐 틀렸다라고 판단해서 2번을 찍을 수 있었고, 끝까지 읽어 내려갔는데 4번과 2번이 헷갈려가지고 잘못해서 3을 찍었다 그러면 틀릴 수 있어요. 그 틀린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자, 어쨌건 뭐 요청이란 말을, 신고란 말을 요청이라고 바꾼 것도 참 웃긴 말이에요. 저 요청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요청이나 신고나 지자체 가지고서는 뭐 요청을 하게 되면 신고서 쓰라고 주겠죠. 그런 의미상의 차이를 왜 말을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서 통용되게 만드냐, 이런 것들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옳은 것만 해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용 자체도 별로야. 자, 어쨌건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간만에 처음이죠. 처음으로 틀린 지문.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죠. 6월 1일. 재산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가산금은 해당 세목에 세입으로 하고, 요거 계속 제가 노래 불렀죠. 맞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환급 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말 기억나요? 타인에게 양도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장은 그 양도 신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한다. 뭐 이런 말도 기억나지 않아? 당연히 국세든 지방세든 국가 지자체로부터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 금전 채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과세권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게 틀린 것이고, 요거는 그나마 좀 쉬웠던 문제입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면, 예를 뭐 그 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자, 지방세를 징수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징수조차 안 했으면은 그냥 징역 보내긴 좀 뭐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다 생각이 되고요. 자, 3번은 그래서 좀 쉬운 수준의 문제고요. 자, 4번 문제 또 옳은 거예요. 요건 이제 상수준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수준 문제. 자, 제가 요번 시험을 그냥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공부한 기준에서 제가 저에게 배운 학생들을 기준으로 배운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을 때 이거는 정말 어려웠다라고 판단되는 거 4문제고, 중수준 9문제고, 하수준 7문제. 전 이렇게 일단 제 기준으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이 구분도 의미가 없어. 아무리 중하라 할지라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돼버리면 이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중하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이 수치보다 조금 더 높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자체가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는 뭐 출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상당히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들을 꺼내왔죠. 자,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틀린 거죠. 이거 뭐야?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드리는 건 뭡니까? 나랑 내 친구랑 동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랑 내 친구랑 사업장 5대5로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어디 가서 삽질하다가 지방세를 체납한 거야. 근데 이놈 재산이 지금 나랑 5대5로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 얘의 지분 50%만 공매를 해가지고 입찰자들한테 저기 저 체납자의 50%의 지분을 사가가지고 이진욱하고 같이 사업할 사람을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아닌 자와 체납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째로 공매를 하는 거예요. 통째를 공매한 다음에 그 공매 대금 중 절반을 체납자가 아닌 나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렇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업장에서 내 친구랑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 다 키워놨는데 갑자기 나의 원인도 아니고 나의 동업자의 원인으로 이게 공매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장사 잘하고 있던 사업장을 뺏긴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가를 받더라도.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재산을 대가를 받더라도 왜 팔아야 되냐고. 그러니까는 이런 공유자에게는 이 강제 징수되는 매각에 대한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죠. 그죠? 공유자 우선 매수권. 자, 그래서 공유자는 이제 내가 이게 매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입찰 금액 중에서 최고가 입찰 금액으로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공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신청 안 하면 그냥 입찰 낙찰시킨 다음에 끝내는 거고, 공유자가 난 죄도 없는데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뺏어가가지고 남들한테 낙찰시키냐. 거기서 경매에 들어간 금액 중에서 최고가 낙찰 금액으로 내가 매수할게 라고 매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매수 신청만 하고 안 사갈 수 있으니까 공매보증금을 걸고 매수 신청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 공매보증금 거는 게 난 공유자로서 내가 우선 매수권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개념이 공매보증금을 거는 거기 때문에 공매보증금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등기자산 같은 부동산들은 어차피 공유지분이 등기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가증권이라든지 동산 같은 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유로서 믿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이 부부는 별도의 개별 재산 소유 권리가 있는 자들인과 동시에 그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등기되지 않은 자산들은 어찌 보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말한 거 기억나요? 테레비 위에 있는 금송아지, 납세자 갑이 체납이 돼가지고서는 집을 압류하러 들어와가지고 TV 위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이거 압류하려고 갔더니 부인이 와가지고서는 저거 내 거예요. 내가 생활비 받은 거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주장해봤자 금송아지에 이름 써 있는 거 아니니까 이것은 배우자 공동재산이라 가지고 얘들은 공유분 그 몫이 균등한 걸로 봐가지고 그중 50%만큼은 남편 체납액 충당에 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부동산들은 등기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유가증권과 동산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공유자로 인정을 해주는 규정이 국세와 지방세에 올해 신설돼서 들어왔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 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 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의 배우자도 공유자로 인정되는 법이 올해 신설됐는데 뭐 틀린 거죠. 그 TV 위에 금송아지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틀렸고. 자, 4번부터 볼게요.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 매각 결정을 한 후에는 그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자, 이거 설명 기억납니까?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구조가 되게 웃긴 게, 공유자가 공매보증금 집어넣고 우선 매수권 신청하면은 이제 얘가 신청한 걸 몰라. 그러면 딱 이제 공매 예정 가격 10억 원으로 시작했어. 그럼 입찰자들이 이제 막 입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가의 입찰자에게 낙찰한단 말이야. 그럼 낙찰받은 애는 아싸 낙찰됐어 그러는데 그때 12억으로 낙찰됐어. 그러면 공유자한테 12억이에요. 네가 먼저 사가세요. 하고 걔가 12억에 사가는 거야. 이 입찰한 애들은 원숭이라고, 원숭이. 가격만 들어주는 원숭이. 기억나요 그 설명?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걔네들 가는 거고 공유자가 12억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유자는 이게 10억짜리라서 한 10억, 11억이면 살라고 그랬는데 낙찰 금액이 너무 높게 잡히게 되면은 그 금액까지 주고 사고 싶지는 않아 내가. 그래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매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재공매해야 돼? 그럼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 하나 부르는 거지. 야야 일로 와봐. 미안해. 너 미안해. 아까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 그래놓고 안 사가가지고 네가 지금 사갈 수 있게 됐어. 라고 걔 다시 그 최고가 입찰자 불러다가 걔한테 매각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거 되게 웃긴 규정이야. 그래서 원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 매각 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그 공유자예요. 그 공유자가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빨리 가가지고서는 그 최고가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 결정을 하는 거지.
재공매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스토리 기억납니까? 재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 결정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어쨌건 테마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 공유의 TV 위에 있던 금송아지야. 그러면 이것을 배분 요구할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까지 그 금송아지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나왔으면 그 1,000만 원 중 5대 5니까 500만 원 주세요 라고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죠? 굉장히 긴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해놔서 생소하고 긴 지문을 옳은 지문을 해놔가지고 문제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이제 그런 규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뭐 상수준이긴 한데 이게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공매에 대한 기본적 흐름과 내용들을 잘 수업 시간에 듣고 숙지한 친구들은 당연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자, 일단 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거 뭐 있었어요? 지방세는 범칙사건 조사, 그리고 제척기간 3개월 이하로 남은 거, 그리고 이 지방세법에 따른 유권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상호합의 절차를 상대국에서 신청한 경우, 이 네 가지였단 말이죠. 따라서 범칙사건 조사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이게 뭡니까 이런 문제가? 과세 예고 통지한 날로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데 왜 청구할 수 없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가 촉박한 거죠. 그죠? 틀린 거고.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채택 처분이라고 했죠? 이 불채택 처분은 납세자의 법률적 주의를 변동시키는 그러한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얘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했는데 불채택되면 불채택됐으니까 처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 과하적 청구를 왜 불채택했어?를 사유로 불채택에 대한 불복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사면 통지 또는 과세 예고 통지 받으면 30일 이내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고, 그죠? 30일 단위로 움직입니다. 3번이 맞는 지문. 자, 6번 문제. 아니라 5번 봐야지. 5번 봤구나. 6번 문제.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 납부세액에서 감면세, 공제세액 빼고 가산세 더한 거. 이건 뭐 긴 문장이라 했죠.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다. 이러면 틀렸다 그랬고, 이런 질문은 맞는 것이고. 자,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면 납입관리자가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 각 지자체에다가 안분 납입하고, 그런 규정이었죠. 그런데 이거 제대로 안 했대. 그럼 특별징수 의무자가 누구야? 세무서장 세관장인데 세무서장 세관장한테 지방세 특별징수 납부지원과세를 부과한다고? 야, 이건 하 문제죠. 하 문제. 그죠?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5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쉬운 문제 내놓고, 취득세는 40페이지나 되는 거 그거 문제 하나 달라 내놓고, 이런 게 배분의 변별성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변별성이 없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 민간이 특별징수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 외에 위탁징수 개념의 공적기관들이 특별징수해주는 그런 모든 특별징수들은 전부 다 특별징수 불이행 가산세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물어가지고 지자체가 갑자기 자기를 특별징수해주는 기관들한테 가산세를 물려? 그럼 그 기관 관련 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특별징수 아마 안 해줄걸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뭐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라는 개념이니까 요것만 보고 찍고 얘네들은 안 봤어야 될
이제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7번 문제. 자, 재산세 물납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에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방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방세 공무원이 되고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선 승진 막 해가지고서는 승승장구를 달려가지고 막 4급 되고 5급 됐어요. 과장님 되고 막 그랬어. 국장님 되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방세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문적 조예도 깊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현직자 출제위원으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를 해. 그러면 이런 문제 내겠습니까? 이런 거? 이 문제가 뭐냐면 재산세를 납세자가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물납해요. 재산세를 물납해. 그런데 물납한 이후에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해가지고 승소한 거야. 불복 청구해가지고 승소했으니까 뭐가 돼? 그 지방세는 부가 취소가 돼가지고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금전납부였다 그러면 금전환급하는데 물납했으니까 뭐 해야 돼? 물납재산으로 환급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네 가지에 해당하면은 얘들은 물납재산을 팔아먹었거나 물납재산을 행정용도에 썼거나 물납재산을 뭐 어떤 일정 용도에 사용 예정이거나 아니면 기타 물납재산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거나 라는 상황에 해당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반 환급 규정 준용하는 거 아니에요. 금전 환급으로. 그잖아요. 그래서 뭐 네 가지란 말이야. 물납재산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일반 환급 규정을 준용해 주는 예외가.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산세 물납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에 물납재산이 매각되어 가지고서는 사다 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경우에 금전 환급하는 게 맞는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면 물납재산 환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 근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물납재산 환급이 아니라 일반 환급 적용되는 규정이 세 가지나 더 있고, 게다가 네 번째는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그 사유는 아니잖아. 그래서 틀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출제자는. 왜 이런 문제가 내고 싶을까? 어쨌든 간에 뭐 저조차도 저는 통상적으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여러분들이 뭐 믿을라나 모르겠는데 나는 20년 동안 세법 법전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하고 고민하고 기출해설하고 책을 만든 사람이라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저는 무조건 5분 내로 다 풀어요. 몇 점 맞냐고 물어보지도 마. 당연히 100점 안 맞으면 선생질 하지 말아야지. 5분 넘지 않게 푹푹 풀고 들어가요. 다만 내가 시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핸드폰 파일로 받아가지고서는 그거 컴퓨터에 띄워놓고 이렇게 보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어쨌건 뭐 5분은 안 넘어요. 문제만 보고 지문만 봐도 출제자가 뭘 맞고 틀리게 하려는지를 대충 알아.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내가 1번 지문을 보고 나서 틀리긴 틀렸는데 이놈이 이걸 정말로 틀린 의도로 이걸 낸 건가? 아니면 이게 틀린 걸 모르고 딴 데다 또 틀린 걸 만들어 놨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읽어봐야 돼. 나조차도. 이게 과연 내 눈을 의심하는 거지. 지금 지방세법 공무원 출제자까지 되는 사람이 이거를 정답으로 틀린 걸로 해놨을까? 아니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게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서는 4번까지 읽어봐야 되는, 나조차도 그렇게 읽어봐야 되는 그런 질 떨어지는 문제란 얘기예요. 왜 이런 걸 틀린 지문으로 만들고 싶을까? 모르겠지만, 자, 어쨌건 뭐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를 했더니, 납세자가 이에 대한 소멸시효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니와 내가 이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소멸시효 중단 시점이 아니냐라고 소송 걸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가지고 입법된 거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차라리 중단된다 해가지고 이 상황은 중단되는 상황이 아닌 판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 판례를 근거로 입법된 것이다 라고 문제를 내면 그런 문제가 나는 타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내용을 변별력 있게 물을 수 있는 문제니까. 뭐냐고 이게. 자, 납세담보를 금전으로 제공한 자는 금전으로는 담보로서의 납부가 가능하고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는 담보로서의 납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담보들이 담보로서의 징수는 그렇게 하려고 받아놓은 거고, 그죠?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증권 제공하면 되고, 납세보증인으로서 납세담보 제공했다 그러면 보증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당연한 절차다. 자, 뭐 이건 뭐 좀 이해는 안 가고 좀 어이없는 문제긴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이 맞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어서 얘는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저 따위 지문을 틀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어쨌건 뭐 맞추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자, 이거는 뭐 법률상 저희 세무사회에서 한 2번 정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왜 자꾸 국세를 따라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이 왜 자꾸 국세와 다른 표현을 쓰고 앉아있냐. 납기 후에 과세표준신고서라는 게 뭐야? 아니 왜 저 표현을 어디서 주워 듣고 저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지방세 법률 표현으로 있어요. 이게 지방세 기본법에 납기 후 과세표준신고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한 후 신고 규정 가게 되면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다는 신고서라는 얘기죠. 이게 지방세 기본법 뒷부분에 기한 후 신고 규정 가면 이하 기한 후 신고서라 한다. 이런 단서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말은 이상한 거야. 왜?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것은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기한이지 납부기한이 아닌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것을 그 과세표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국세에도 없는 규정을 가지고 지방세에서는 얘를 왜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부르냐고. 뭐 이상한 명칭이에요. 지도 이상했는지 이하에서는 기한 후 신고서라고 줄여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때부터는 별로 오해 소지가 없는데 굳이 뭐 이 출제자는 그런 문제성도 뭐 모르는지 그냥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란 말을 그냥 꾸준히 쓰고 있어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러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도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수정 신고는 결정 경정 통지 전까지 걸리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제척 기간이 지나면 수정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납세 의무가 소멸됐는데 뭐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틀렸고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이 뭐 과다 납부한 세액이 되었을 때 전부 다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경정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였는데 합리적으로 90일 이내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발생한 날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할 것까지 고려하여서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데 얘는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뭐 틀리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간까지 제출한 자만 가능했었는데 국세는 2년 전에 지방세는 올해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기한 후 신고서가 과다 신고가 됐다면 그에 따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시간 좀 걸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세와는 달리 말도 안 되는 지방세법상 표현인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
요거는 지방세에서도 기한후 신고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그런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아유, 취득세 이거 하나 나온 거야, 이거 하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40페이지가 되는 이론 설명에 대한 내용과 70문제가 넘는 취득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거 하나 나왔어. 허망해 죽겠어요. 내년부터는 조금 전략을 바꿔볼까도 생각 중인데 괜히 전략 바꿨다가 선언 문제 나오면은 또 그것도 곤란한 거니까 고민 중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 취득세율 특례 규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율에 대한 본 내용들 뭐 중과세율부터 어려운 것들 다 제껴놓고선 뭐 이걸 내고 있어. 취득세율 특례는 첫 번째는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에 대한 특례가 있어. 이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는 구 취득세는 과세가 안 됐는데 그래도 등기 등록은 있기 때문에 구 등록세는 과세가 됐던 것들이고, 얘는 구 실질과세에 따라 가지고 구 취득세는 과세가 되는데 등기 등록 행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 등록세는 과세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있는 표준세율에서 뭐 해야 돼? 구 취득세율인 2%를 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애들은 얘는 등기 등록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구 등록세 과세가 안 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얘는 구 취득세만 과세가 됐던 거죠. 2% 이거죠.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결과적으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수선한 거야. 엘리베이터 바꾸고 엘리베이터 수리하면은 뭐 부동산 등기가 달라지냐고. 걔들은 등기 자산이 아닌데. 하지만 건축물과 일체의 효용 가치를 이루는 부속 설비를 개체, 수선, 취득한 것도 취득세에서는 취득으로 보니까 등기 등록 없더라도 구 취득세가 과세가 됐던 2%로 과세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일정한 이유로 취득세 과세를 안 하지만 등기 등록 행위는 일어나기 때문에 구 등록세는 과세가 되었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금액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취득세고라는 것은 1, 2, 3번, 4번은 2%로 과세를 하던 그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그런 특례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자세하게 본 내용이니까 뭐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만 뭐 이런 쉬운 거를 한 문제 달랑 냈다는 게 좀 섭섭한 거죠. 우리 취득세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취득세가 좀 중과세율부터 어렵게 나와줘야, 취득식이 뭐 그 간지 취득세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와줘야 공부 열심히 한 우리들이 맞고 열심히 안 하고 어려워한 친구들이 틀릴 텐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10번.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납부할 임무를 지는 상속으로서의 승계고, 그리고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세목의 수정신고는 확정력을 가지는 거죠. 그죠? 본신고가 확정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야, 이거 뭐 엄청 강조한 거 나왔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어야 돼요. 원래 제척기간은, 무신고 제척기간은 원래 7년이지만 무신고더라도 명의대여라든지 명의신탁이라든지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고를 안 했을 때 과세관청이 이것을 확인하여서 부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무신고인 경우에도 7년이 아니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쉬운 첫 번째가 나왔네. 이건 7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죠. 그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그런 기본적 개념이니까 뭐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4번 같은 경우는 안 읽었어야지 3번 보고 바로 다음 문제에 갔어야 되겠죠. 자, 11번 문제.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이것도 기억납니까? 내가 노래 불렀던 거? 이런 것들 시험장에서 내 음성 지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갑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갑이 체납됐어. 이 자동차를 갑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체납됐어. 그래가지고 얘가 압류됐어. 그래가지고 공매가 들어갔어요. 공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을이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낙찰됐어. 그래가지고 요때 매수대금 집어넣고 요때 저 자동차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그런데 요 시점이 6월 1일, 12월 1일이라는 거지. 그럼 요 시점은 실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다 집어넣는데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상으로는 갑소유고 실제 소유자는 을소유니까 당연히 이 시점에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망한 매도인이 아니라 돈 많은 매수인이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죠? 그래서 얘 매도인이라고 써가지고 뭐 틀린 이제 그런 지문이 됩니다. 동종모의고사에도 냈을 거리고 똑같이. 자, 주행부의 자동차세는 휘발유값 좌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휘발유값 좌우하는 그 자동차세를 지자체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면은 지역마다 휘발유값, 담배값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를 조정할 수 없고. 자, 4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 기준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이거? 사실상 사용자 연장자 순서가 아니라 주된 상속인에게 납세 의무를 물리는데 주된 상속인은 첫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 두 번째 나이 많은 자죠. 그죠? 그래서 그 순서 판단하는 거 틀렸고. 그리고 이거는 기억나나 봐요. 우리 취득세는 자동차와 차량과 그리고 기계 장비를 구분하여서 덤프트럭, 포크레인, 크레인, 불도저 이런 것들과 자동차를 구분하고 있지만 기계 장비로서 자동차세에서 자동차가 과세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계 장비인데 바퀴 달린 기계 장비, 뭐 레미콘 같은 것들,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리고 덤프 트럭, 불도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바퀴 달린 그 기계 장비들은 자동차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이러한 덤프 트럭 등과 같은 이러한 바퀴 달린 건설 기계들, 얘들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 자, 12번 문제. 지방소득세. 이거는 1번 찍고 넘어가야 돼. 1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세율이 뭐다?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이다. 그러니까 조례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것 찍고 3개 읽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얘네들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고 과세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고요. 그리고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넘어선다 그래가지고 감면세액이 많다고 돌려줘요? 초과하면 돌려주지 않고 없는 걸로 보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죠. 물론 답이 아닌 질문으로 나왔지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어디냐 문제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그래가지고 특별징수를 민간이 하면, 민간 주체가 하면은 소득자들의 주소 다 알 수 없으니까 소득 지급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고, 연금관리 주체, 건강보험관리 주체가 만약에 지급 주체라 그러면 얘네들은 공적 주체니까 얘들은 그 소득자들의 장소라 그랬죠. 근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이라는 게 뭐야? 의사들한테 보험료 지급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의사를 병원 소재지라 그랬죠. 병원 소재지. 그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의료보험증 들고 가가지고서는 진단받고 처방전 받은 다음에 3,000원 병원비 내면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건강보험료 낸 걸 가지고서는 의사한테 한 돈 10,000원 쏴준다고요. 그 돈 10,000원 쏴주는 게 그 의사한테는 사업소득일 거 아니야. 그 사업소득 쏴줄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원천징수하라는 얘기죠. 특별징수. 그 특별징수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공적 주체니까 그 지급받는 자들의 주소지 다 알 거니까 그 병원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그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가 된다. 그런 규정이다. 다 설명드린 거죠. 그죠?
그러나 어쨌건 이 세 개 지문 읽지 말고 1번만 보고 넘어갔어야 될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13번 문제. 재산세. (1번) 지문은 뭐 보자마자 틀린 거여야 하고요. 토지는 9월달,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달, 주택은 토지 건축물 다 섞여 있는 거니까 얘는 일단 그 세액 계산한 다음에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이죠. 토지 건축물이 7월이다 그러면 틀린 거지. 토지가 9월이니까. 자,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자, 얘네들은 뭐예요? 위탁자가 있고 신탁회사, 얘가 수탁자죠. 수탁자가 있는데 얘가 납세 의무를, 주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요 수탁자에게 뭐가 들어가요? 이제 물적 납세 의무가 넘어가요. 물적 납세 의무가 넘어가는데 이 물적 납세 의무를 납부 통지를 통해 가지고 신탁회사한테 물적 납세 의무 물린다고. 그런데 납부 통지를 받은 다음에 이 A라는 신탁회사가 나 이 납부가 물리기 싫어 하면서 B 신탁회사로서 이렇게 신탁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수탁자 권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수탁자의 지위를 이전시켜. 그렇더라도 납부 통지가 왔기 때문에 수탁자가 권리 포기를 하더라도 이 수탁자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물적 납세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얘가 수탁자의 지위를 여기로 이전했다 그러면 그 물적 납세 의무는 여기로 그대로 또 승계되는 것이고, 납부 통지가 보내졌다면 이에 대한 효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가 소멸해 버리면은 납세 의무가 생겼네, 나 수탁자 안 할래요, 그러면 납세 의무 없어지는 거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질문. 자,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어요. 아니,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을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500까지도 초과하는 경우, 그 경우에 분납 한도가 다르잖아. 얘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250을 초과하는 금액. 최소한 본신고가 있고 분납 시점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400이야. 그러면 이때 나눠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냐? 400 중에서 250을 초과하는 150까지만 요때 낼 수 있고 나머지 최소한 250은 본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500을 초과한데 500을 초과한다 그러면 애들은 50% 이하의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800이야. 800이면은 40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500, 300도 가능해. 600, 200도 가능하고, 하지만 분납 한도인 50% 이상의 초과되는 금액은 안 되는 거죠. 500, 300은 안 되는 거지. 800의 50% 이하의 금액까지만 이때 나눠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저 숫자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겁나 창의적이야. 950만 원이면은 950만 원의 50%는 뭐야? 아이씨, 475만 원이야? 475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고 나머지 최소한 475만 원 이상은 본신고 때 내란 얘기예요. 500, 400도 가능해. 500, 450도 가능해. 900만 원, 50만 원도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서 475만 원보다 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지. 3번 질문은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주된 상속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5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현재 아버님 이름, 망자 이름으로 그 재산 소유가 돼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느냐? 주된 상속인한테 보내는 거죠. 주된 상속인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모두가 같다면 그러면 연장자, 그죠? 아까 봤었던 자동차세 내용과 비슷하고요. 자, 14번 문제. 지방교육세.
이 문제는 잘 풀었길 바래요. 지문 하나하나 다 강조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역시 뭐 옳은 거 고르는 거라 가지고 짜증은 좀 나지만, 자,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목이지만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중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차피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어차피 과세가 되기 때문에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별도로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해가지고 지방교육세의 본세의 가산세가 붙었어. 그럼 지방교육세 본세 가산세는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노래를 불렀죠, 이것도, 그죠?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가산세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중제재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지방교육세 자체를 잘못했어. 그럼 그때부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납부불성실 같은 경우는 돈 안 낸 거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야? 이게 셋 다 신고불성실이니까 얘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담배가 애들 교육에 제일 나빠가지고 담배가 지방교육세 세율이 제일 높은데 이거 담배값 메꾸리 치려고 43.99%라는 더러운 세율 집어넣었다 그랬죠. 100분지 40%는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이고, 다 생각나시죠? 옳은 것을 3번, 나머지가 틀린 지문. 자, 15번 문제. 회사의 정리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척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은 법원이 내야 되는데 비과세 해줘야지. 그런데 얘가 망해가지고 인간들 다 도망간 그런 껍데기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금, 출자금 늘리려는 것들은 당연히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는 건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라는 거, 이거는 여기까지는 지방세와 취득세와 똑같죠. 자,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면허를 받았어. 근데 면허 유효기간이 면허가 취소돼 가지고 면허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 면허세 내고 나서 할 거 다 했네. 이건 지가 삽질해 가지고 취소한 거네. 환급해 주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데 면허세를 냈어. 등록세 면허분을 냈어요. 그런데 면허가 안 나와서 조건이 안 돼서, 또는 내가 면허세 신고 납부한 다음에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취하를 했어. 그러면 그 면허분에 대한 것들을 면허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환급은 해줘야죠. 하지만 이와 관련된 환급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거랑 엮어가지고 공부했던 그 규정이죠. 맞고. 자, 이거는 뭐 등록면허세 배우면서 맨 처음 배우는 거지. 현재 등록면허세는 여러 가지 등록면허의 원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면허는 어차피 현취득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을 제외한 부분만 과세를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네 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죠. 그 중에 하나잖아. 잘 검토해 보세요. 자, 16번 문제.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양수발전은 뭐라서, 양수발전기는 우리 그 양수발전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수지가 두 개 있으면 밑에 물 내려온 것을 양수발전기로 내가 전기요금 들여가지고 올려가지고 내가 올렸다 내렸다 이래서 전기 만드는 건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왜 내? 내 돈으로 올렸다 내는 건데 양수발전은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는 신고납부지만 조례에 따라서 보통 징수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야? 이거는 제사세에 병기해가지고서는 보통 징수해야만 되는 거야. 얘는 보통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징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연히 틀린 거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얘도 무조건 비과세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철거 예정이어가지고서는 6월 1일 현재 철거 예정이어서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왜 걷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자원은 광산에서 광물 캐내는 건데 당연히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 소재지로 하되 그게 막 둘 이상이면은 면적 기준으로 안 분하고 뭐 읽어보면 당연하겠죠. 그렇죠? 2, 3, 4번이 우리가 포커스 있게 강조했던 이제 그러한 틀린 부분이어서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친 사람이야. 이거 왜 냈어? 이런 거를. 이거 왜 냈어 이거를? 이거는 제가 요 규정이 연결된 다른 규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긴 했어요. 요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인데 근데 그 규정을 봐도 요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을 했건 말건 여러분들은 맞출 수 없었던 문제고 이거를 맞췄다 그러면 잘 때린 거고 이거를 맞추기 위한 공부는 하면 안 되는 공부야. 이런 것들은 낼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그 규정의 중요성도 없거니와 이것을 출제한 사람도 이 규정의 의미를 모를 것이다. 난 이걸 도대체 왜 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래서 뭐 얘네는 수입 판매업자 중에서 수입 판매업자는 기장 의무 져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가 기재된 그런 기장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기재해가지고 기장하려는 거야. 근데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하거나 1년도 안 된 수입 판매업자거나 아니면 얘네가 1년 넘었지만 직전 연도 월 평균 담배 소비세 납부액이 5억 원 이하인 소규모 수입 판매업자는 이 중에서 요거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대요. 요거를 기재하지 않아도 뭐 10%의 기장불성시간세가 안 나온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우고 있어? 이거는 뭐 못 푸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뭐 준비를 해서도 안 될 아주 전혀 하등의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담배 소비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거에서 문제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수입 판매업자의 2%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애들이 그 수많은 장부 기장 내용 중에서 규모가 작으니까 요거 하나만 적지 않아도 돼를 물어보는 문제를 왜 내냐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틀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 나와가지고 굳이 맞출 필요도 없다. 자, 때려서 맞추면 땡큐고 아니면 말아야 될 그런 문제고요. 자, 18번 문제. 1번은 엄청나게 강조했죠.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 4번이나 기출이 됐는데 또 나왔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해 감면이.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행안부 장관한테 올리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자체장 따위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조례의 재정권자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신속하게 감면하자 그랬죠. 이거 맞는 질문.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감면을 할 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조례로 정하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이 야, 요거 감면하려는데 요 감면 좀 니네가 해 라고 조례한테 위임한 거야. 아니 법률께서 감면 규정하라고 위임하시는데 무슨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딴 말을 어떻게 해. 법률이 시키는데 기억나요? 이 말한 거?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위임을 했다는 얘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야 우리가 이런 취지로 감면할 거니까 니네 그거 요 조례로 감면 규정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왜 심의하냐고. 회장님이 영업부서 가가지고 야 영업부서 이제부터 요 제품 광고하는 거 런칭해. 회장님이 지시하고 갔어. 그랬더니 광고부서의 그 과장하고 대리들이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심의를 해? 미친 애들이지. 그러면 하려면 해야지 무조건. 심의 필요 없이 법률이라는 상급 규정이 하급 규정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심의를 해. 심의한다는 얘기는 할까 말까를 판단한다는 얘기잖아. 틀린 거죠. 이 설명한 거 기억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틀린 것이고, 지방세 감면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중과세 배제는 안 돼요. 지방세 특례라는 범위에는 중과세 배제라든지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전환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이러한 중과세 대상을 특례로서 적용하고 있는 건 없고 조례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라고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문제 맞추기는 쉽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19번 문제. 레저세. 아니 레저세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납세 의무자가 장부 비치, 레저사 같은 경우도 경마장에서 막권들 얼마 샀는지 막권 산거에서 10%만큼 붙여가지고 다음 달 10일 날 지자체에다가 내줘야 되는데 얘네가 막권 팔아놓고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한테 장부 기장 비치 의무 부여해놓고 엄격하게 이거 위배하면은 10% 가사세 물리는 거잖아요. 그 1번이 맞는 거지. 근데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면은 얘들 과천에서 말 막 달리고 있는데 뭐 저기 뭐 안양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서 스크린 경마장 띄워놓고 나서 그쪽에서 시설비 다 투입해가지고 말 달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막권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반띵하자는 거지, 반띵 5대5로. 근데 그 경마장 경륜장이 신설된 거래. 신설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년간 8대2 하자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은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가 아니라는데 8대2 한 거니까 당연히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네가 당첨금 총액이에요, 발매금 총액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일정 세율이라서 조정이 안 되잖아. 엄청 쉽잖아.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그냥 열러 공부하고 나서 이거 공부하는데 20분도 안 걸리는 거 하고 나가지고 문제 보자마자 이것은 옳은 거 고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풀잖아. 근데 취득세는 우리가 이틀을 공부했다고. 이틀을 공부하고 나서 그 한 문제가 또 겁나 쉬운데 3문제 달랑 나와버리니까 억울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우리가 취득세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 어쨌건 우리가 그렇게 취득세를 열심히 공부한 것은 이제 오늘 시험으로 합격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필드 가가지고 분명히 그 열심히 공부했던 모든 것에 대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억울한데. 자, 그 다음에 20번 이거는 뭐 X표, 이런 개별 감면 규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약간 억울한 거는 내가 작년에 내 수업 들었던 사람들 알겠지만 내가 작년까지 개별 감면 규정 14개 했거든. 14개. 굳이 뭐 시간 내가지고 14개 했는데 그 14개에 계속 난 사회복지법인을 집어넣었었거든.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세목을 다 100% 감면이야. 얘는 몇 퍼센트 감면이 없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다 감면이고 사회복지 목적으로 뭐 한다 그러는 거니까 다 해주는데 잘못하면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좀 특이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시간 내가지고 한 한두 시간 정도 내가지고 14가지 개별 감면 규정 찝는 거에 하나가 내가 지방세 가리키던 첫 번째 년부터 계속 포함됐었던 건데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100개 중에서 14개 찝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나온다면 이 14개 2시간 동안 공부하고 문제 푼 이것조차도 머리 아프고 시간 낭비한 거라 가지고 차라리 이것은 복불복인 거,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부분들을 좀 견고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배제를 했고 내년에도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하려고 그래요. 어쨌건 뭐 나와서 안타깝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공부 범위에 포함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스러운 부분이어서 어쨌건 뭐 올해 시험은 이모로 저모로 상당히 참 폭탄 같은 뭐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참 맞추기 힘들었네. 그래 이 정도는 틀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문제는 난 3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3문제. 3문제다. 아까 우리 그 담배 소비세 그리고 저 20번 문제 그리고 하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3문제. 그 3문제 말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 3문제도 20번을 제외하고는 20번하고 담배 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틀려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지금 뭐 제 카페에 올라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95점 맞은 친구들도 꽤 있고 90점 맞은 친구들도 꽤 있고 85점 맞은 친구들도 꽤 있어요. 65점 70점 맞은 친구들 좌절하지 마세요. 잘 봤으니까 자랑하려고 올린 거잖아. 그렇게 잘 못 본 친구들 글이 없는 것은 못 봐가지고선 힘들어서 안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대부분이 하향 평준화 돼 있을 거다.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는 최소한 15점 이상 점수가 낮아진 점수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작년엔 좀 쉬웠기 때문에 어쨌건 그로 인해서 조정 점수도 아마 내 기준으로서는 작년보다 훨씬 작년 국가직 2012년도 국가직 9급 수준과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조정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어쨌건 뭐 다른 과목들은 좀 무난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영어가 좀 어렵다 그랬나? 어쨌든 뭐 다른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국어와 영어도 평년 수준으로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지방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잘 여러분들이 걸러내어서 일정한 점수를 맞았다면 조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 되어서 뭐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건 뭐 힘든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발생해서 여러분들의 수험 공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보고 나서 합격이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다음 시험도 어쨌건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시험 봤던 100문제 오늘 내일 넘어가기 전에, 내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한 문제 한 문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번호를 찍었고, 그 생각은 참 잘한 생각이고 이 생각은 잘못했기 때문에 틀렸고 하는 그 고해 성사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동안 그 시간 준비해가지고 실력을 발휘했던 오늘 100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판단하고 시간 쓰고 내가 결정하고 했던 그 하나하나의 문제의 그 시점을 잊지 말고 그 상황을 잘 기억한 다음에 내가 다음번 도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런 부분들을 틀리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공부를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래 걸리고 어려웠었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뷰해 보면서 그 상황을 상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공부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이 시험이 여러분들 합격을 만들어낸 시험이어서 더 이상 시험 도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에는 항상 시행착오가 존재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공한 사람은 그 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절대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실수를 왜 했는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실수의 원인과 결과를 또다시 만들어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공부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여러분들의 블랙박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평가를 냉철하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풋은 지금 현재의 아웃풋보다 훨씬 더 월등히 우월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일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랄게요. 이거 뭐 두렵고 힘들고 참 부끄러운 과정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내일은 그 고해성사 반드시 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루 정도는 푹 쉬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주변을 잘 정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어떤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발걸음을 밟아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좀 쉰 소리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전달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어쨌건 20문제에 대한 내용 해설 총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